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네마 4D를 켜서 UI와 레이아웃을 보고 제가 쓰는 토큰들과 신정리법 그리고 파일과 폴더의 구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편은 이제 다소 기초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C4D를 어느 정도 사용하셨다면 충분히 이미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설명을 아예 안 하고 넘어가면 모르시는 분들은 크게 막힐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있었는지도 모르실 수도 있어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거는 털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네마 4D를 켜면 가장 기본적인 스타트업 씬이 이렇게 나오죠. 제 강의가 시네마 4D를 아예 한 번도 접해본 분들을 위한 강의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봐보고 여기서 보이지 않는 버튼들이나 기능들을 추가해 가면서 제가 쓰는 레이아웃을 우리가 할 용도에 맞게 바꿔볼게요. 먼저 가장 상단에는 여타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파일, 에딧, 크리에이트 등등의 탭들이 있는데요. 이 탭들에서는 우리가 UI에서는 볼 수 없는 툴들도 여기에 숨겨져 있고요. 대부분의 툴들이나 기능들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봐야 할 부분은 여기 바로 보이는 셀렉트 툴과 무브 툴, 로테이션 툴, 스케일 툴일 텐데요. 여기에 아이콘들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올려다 보면 이렇게 바로 숏컷들도 보이게 됩니다. 셀렉트 툴은 이제 폴리곤을 셀렉트 해주는 툴이고, 무브 툴은 이제 움직여주고, 스케일 툴은 크기를 조절해주고, 로테이션 툴은 회전시켜주겠죠. 이제 이 위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을 먼저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중에 큐브를 꾹 눌러보면 다양한 파라메틱 오브젝트들이 나옵니다. 이 파라메틱 오브젝트들은 폴리곤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에디터블화된 오브젝트가 아니라 그 상반되는 개념인 개별적인 폴리곤을 아직 셀렉트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간편하게 모양을 바꾸고 면을 추가해 줄 수 있는 오브젝트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몇몇 개 클릭해 와서 불러와 볼게요. 큐브 넣어보고 스피어 그리고 특히 이제 피겨라고 붙어 있는 피겨를 불러와 보고요. 바닥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플레인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뷰포트 화면에 오브젝트들이 추가된 게 보이죠? 뷰포트 창은 모든 3D 화면 이쪽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 추가한 오브젝트들이 추가된 게 보입니다. 여기 오브젝트 창에 넣어졌고 그 바로 밑에는 어트리뷰트 창이라는 UI인데 이 오브젝트 큐브를 눌러보면 지금 저희가 레이어로 셀렉트 되어 있었는데 어트리뷰트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오브젝트의 어트리뷰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오브젝트들이 다 겹쳐져 있는데 이제 이를 누르면 무브 툴이 되겠죠? 이 무브 툴을 통해서 쭉 펼쳐줘 보겠습니다. 좀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케일 툴 T를 통해서 좀 더 작게 만들어 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포트에서의 이동은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중간 키는 카메라를 팬하게 되는 거고 마우스 오른쪽 키는 줌 인 아웃을 하게 되고 마우스 왼쪽 키는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뷰포트 안에서 움직일 수 있고요. 지금 큐브를 눌러보면 어트리뷰트 창에 이렇게 사이즈도 나오고 세그먼트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옆에서 조절이 가능한데 이 중에서 스피어를 눌러서 조금 면이 이렇게 보이니까 지금 좀 더 넣어줘 볼게요. 쭉 올리게 되면 완벽한 구로 좀 더 표현이 되죠. 원래 가지고 있던 16개의 세그먼트보다 좀 더 많은 160개로 늘려보고 이제 피겨를 눌러보면 피겨 오브젝트는 좀 신기하게도 다른 건 없고 세그먼트와 하이트만 나와 있습니다. 키를 바로 센티미터로 바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보통 이 피겨를 불러와서 이 피겨가 180cm라는 걸 아니까 이거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나 환경의 스케일을 잡아주는데 자주 쓰는 편이에요. 큐브를 누른 상태에서 C를 눌러줘 보겠습니다. 핫키 C를 누르게 되면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큐브 모양에서 C를 눌렀을 때 폴리곤 모양으로 바뀌죠.
이제 파라메틱 오브젝트에서 전에 언급한 에디터블화된 오브젝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브젝트 창에서 이제 큐브의 아이콘이 바뀌었고 옆에는 이제 또 이런 태그가 붙었는데 지금 이 태그 퐁 태그라는 거는 노말의 그런 방향을 잡아줄 수 있어서 좀 더 딱딱하게 보이고 싶다 하고 싶으면은 내려주시면 되고 좀 더 부드러운 표면을 만들고 싶다 하면 올려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저희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로 놔두고요. 옆에는 이제 UV 태그인데 UV 태그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UV 창이 따로 뜨게 됩니다. 이제 UV는 지금 제대로 펴져 있는 상태가 아닌데 UV라는 것은 우리가 3D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큐브를 종이 자르듯이 싹둑싹둑 잘라서 면을 이 2D의 면에 붙여놔 준 거죠. 텍스처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 UV를 쓰지 않고도 할 수는 충분히 있지만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당장 배우지는 않을 거고 후에 보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닫아 두겠습니다. 왼편을 보시면 다양한 아이콘들이 또 있는데 옆에 읽어보면 포인트, 엣지, 폴리곤 이런 식으로 모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되어 있는 모드는 그냥 모델 모드죠.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를 다 선택해주는 모드인데 지금 우리가 에디터블화된 이 큐브를 잡은 상태로 폴리곤 모드로 바꿔주면 저는 쇼컷을 3으로 해두었는데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폴리곤들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서 모델링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셀렉터 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폴리곤들을 한꺼번에 움직여 줄 수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피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해야 돼서 넘어갈게 피겨는 에디터블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대자로 퍼져 있는 애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오브젝트를 C를 눌러서 베이크를 해서 에디터블화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밑에 엄청나게 많은 게 생겼죠. 이거는 이제 C4D 맥선 쪽에서 바로 넣어준 부분인데 이 피겨의 자세를 잡기 굉장히 편해요. 이것 때문에 다 이 하이어라키가 뼈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냥 우리 팔 한쪽을 잡고 로테이션 키 R을 누른 후에 이렇게 돌려서 이 대자로 뻗어 있는 애를 좀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스케일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피겨를 쓰게 되는데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될 거는 현실적인 포토리얼 렌더링을 하거나 매테리얼 중에도 SSS 매테리얼을 쓰게 되면 이 오브젝트들의 스케일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특히 또 보케를 잡을 때도 카메라에 보케 효과를 넣어서 뒤에 배경을 날리고 싶을 때도 스케일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은 이상한 밸류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스케일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스케일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키가 180이고 키를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눈대중으로라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맞는 벽을 만들어준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손쉽게 벽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제 간단한 창들과 UI들을 알아보았는데 이제 배경에 조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씬에 배경을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평평한 플레인 오브젝트를 좀 더 우리가 사진 스튜디오처럼 부드러운 뒷 배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이크 배경을 만들어 볼게요. 사이크 배경은 이제 제가 가져온 레퍼런스를 봐보면 포토 스튜디오에서 많이 쓰이는 배경인데 이런 식으로 90도 각도로 꺾어지면서 부드럽게 여기 벽과 벽이 만나는 사이를 없애주죠. 그래서 공간이 조금 무한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이런 사진 스튜디오 효과를 낼 때 매우 많이 쓰이는 그런 오브젝트입니다. 사이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폴리곤 라인을 봐야 할 텐데요. 이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여기 쉐이딩으로 되어 있는데 퀵 쉐이딩 라인으로 바꿔줄게요. 저희가 이제 다 컨트롤할 수 있게 폴리곤 라인이 다 보이죠. 스튜디오를
슈트 효과 내기 좋은 사이클을 만들려면은 먼저 바닥에 있는 플레인을 이용할 건데, 플레인에 이제 더 많은 세그먼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90도로 이렇게 꺾어줘야 하는데 여기 세그먼트가 적다면은 제대로 꺾여지지가 않겠죠. 먼저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로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인 오브젝트를 누른 후에 세그먼트도 10배씩 늘려줘서 100백으로 좀 더 덴스한 메쉬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폴리곤이 추가됐으니까 이거를 꺾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밴드 디포머라는 것을 쓰게 될 텐데요. 상단에 보이는 아이콘들 중 밴드 디포머는 여기 있고, 밴드 디포머를 꾹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른 다양한 디포머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제 밴드 디포머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밴드만 불러와서 보면은, 밴드는 이런 식으로 사각형에 적용되는 적용 범위를 보여주죠. 그리고 화살표로 방향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밴드 될지. 디포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포머를 사용하고자 하는 오브젝트에 차일드 오브젝트로 넣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가지고 와서 드래그 앤 드랍 해주면 이렇게 차일드 오브젝트로 만들어졌죠. 이 상태로는 이제 꺾으려고 해도 이상하게 꺾이는데, Fit to Parent를 눌러서 이 오브젝트에 맞는 크기로 적용 범위를 늘려줄게요. 이제 스트렝스를 늘려주면 아직도 이상하게 밴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얼라이먼트가 이상하게 돼 있어서인데, 이 부분은 Y 플러스로 돼 있는 걸 X 마이너스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아직도 똑같죠? 그런데 이제 Fit to Parent를 꼭 다시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제 Fit to Parent를 누르자마자 이 라인이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적용되는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제 스트렝스를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밴드를 주게 되죠. 근데 우리가 봤던 사이클은 모든 곳이 밴드돼 있진 않고 끝부분만 여기 살짝 90도로 꺾여지는 형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부분을 꺾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적용 범위가 다 모든 플레인에 적용되기 때문이겠죠. 스트렝스도 지금 너무 강하기 때문에 90으로 해주고요. 사이즈도 이 YX를 좀 줄여줘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에서 봤던 사이클을 거의 똑같이 만들 수 있게 됐죠. 방향이 아직은 틀린데, 방향은 간단하게 로테이션 툴 R을 눌러서 로테이션을 90도 꺾어준 후, 너무 여기가 지금 없으니까 뒤로 쭉 빼주면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좀 보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크게 길게 늘려주고, 세그먼트도 조금만 더 올려줄게요. 150, 150 정도로. 이렇게 되면 아까 원래 있던 쉐이딩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부드러운 쉐이딩이 잡히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기본 사이클까지 만들어 보았고, 이제 세 가지의 가장 큰 창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다음 창으로는 기본 매테리얼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서 매테리얼 창도 살펴보고 이 씬에 C4D를 이용해서 색깔도 넣어 주겠습니다. 매테리얼 창은 여기 하단에 보이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매테리얼 창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 C4D 매테리얼이 추가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레드 시프트가 들어오면 기본 C4D 매테리얼은 사용 안 하지만, 그래도 C4D 기본 매테리얼은 어느 정도 배워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레드 시프트로 렌더가 다 끝났는데 후에 뭐 매트가 필요하거나 마스크가 필요한데 다시 레드 시프트로 렌더링을 돌리거나 할 시간이 없다면 레드 시프트 매테리얼 다 지우고 시네마 4D에 지금 이 간단한 블랙 앤 화이트로 잡아서 마스크만 시네마 4D 렌더러로 빠르게 렌더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보다 조금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테리얼을 더블 클릭하면 매테리얼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창이 나왔을 때 우리가 딱히 알아야 할 부분은 컬러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리플렉션 이런 거는 사실 쓰지 않을 거고, 매트나 마스크를 만들 때도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컬러에서 저는 그냥 컬러를 이렇게 만들어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적용시켜 볼게요. 이렇게 큐브에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옆에 큐브 오브젝트 창에서도 큐브 옆에 이렇게 태그가 붙은 걸 볼 수 있죠. 이 매테리얼 태그도 눌러보면 여기 매테리얼을 적용된 것을 볼 수 있고, 프로젝션이 어떤 프로젝션을 사용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선택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UV 매핑을 사용한다고 써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 텍스처도 없고 색깔만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테리얼 창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매테리얼을 드래그 앤 드랍 해주면 복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사를 여러 번 해줘서 다른 오브젝트들에도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는 뭐 파란색으로, 스피어는 보라색으로, 사이클은 색깔이 없는 조금 회색으로 정해줄게요. 이렇게 매테리얼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버튼인 렌더링 버튼들도 알아볼 텐데요. 렌더링 버튼은 이제 UI에서 이 상단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렌더 뷰를 바로 이 뷰포트를 바로 렌더해 주는 버튼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보고 있는 그 상태를 렌더해 주죠. C4D 렌더러 자체가 아예 딱히 많이 해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거랑 다를 바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렌더 투 픽처 뷰어인데 이건 제대로 렌더를 하기 위한 렌더 버튼이고요. 픽처 뷰어라는 곳으로 직접 보내줘서 렌더링을 하고 세이브까지 해주는 거죠. 그 옆에는 렌더 세팅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버튼이겠죠. 렌더 세팅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렌더 세팅 윈도우가 따로 뜨게 됩니다. 먼저 제일 위에 보시면 렌더러로는 스탠다드가 셀렉트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것을 누르면 피지컬, 뷰포트 렌더러, 레드시프트 이렇게 다른 렌더러도 보이죠. 물론 다른 렌더러 옥테인이나 뭐 다른 아놀드 이런 게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에 또 나타날 거고요. 이들을 눌러보면 이 렌더러마다 가지고 있는 필요한 부분들이 틀리고 창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스탠다드로 놔두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닫아놓고 이런 부분은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실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떠나서 기초적인 툴은 여기까지 보고 레이아웃을 이제 좀 룩데브의 편한 방식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룩데브 쉐이딩에 적합한 상태로 커스터마이즈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숨겨져 있었던 이 렌더 세팅 창들 고정해 줄 텐데 렌더 세팅 윈도우 상단 왼쪽에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샌드위치 아이콘을 드래그 앤 드랍 해줘서 고정시켜 줄 수 있는데요. 이 샌드위치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오브젝트 창 옆으로 가져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뜨죠. 옆으로 이제 하이라이트가 떴을 때 이제 드래그해서 놔주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고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탭도 보면은 지금 세로로 여러 탭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샌드위치를 눌러서 떼줄게요. 이런 식으로 세로로 고정되어 있던 게 가로 상단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제 오브젝트를 다시 잡아서 다시 또 렌더러 샌드위치 칸으로 이번에는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는데 샌드위치 아이콘으로 겹친 상태에서 놔주면 이렇게 렌더 세팅과 오브젝트가 가로 정렬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당겨가지고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죠. 저는 오브젝트 창을 더 많이 보니까 오브젝트를 앞으로 두겠습니다. 이제 떼어 나오진 칸들에서 남은 부분은 테이크와 컨텐츠 브라우저가 남았는데 테이크는 렌더링 시에 다양한 샷을 한 파일에서 다 해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인데 일단은 뷰포트에 스택해서 깔끔하게 넣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뷰포트, 보고 있는 뷰포트의 샌드위치에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컨텐츠 브라우저도 저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는 보통 꺼주는데 일단은 여기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에 대해서는 실무에서도 쓰이고 분명히 여러 세팅이나 카메라를 바꾸고 이렇게 할 때는 한 파일로 할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샷 자체가 달라진다면 보통 아예 파일 자체를 카피해서 나누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 좀 더 확실하게 나누고 실수로 뭐 건드려서 뭐 바꾸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 위해서 저는 아예 파일을 다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화면 밑에는 클릭하는 오브젝트의 3D 공간상 표시해 주는 이 코디네이트 창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창이 매번 봐야 하는 창이 아닌데 공간도 굉장히 많이 차지해서 샌드위치 아이콘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언닥을 눌러 줄게요. 이렇게 언닥을 하면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개별적인 윈도우로 바뀌었죠. 이 창은 이렇게 놔둬 놓고 후에 바꿔 주겠습니다. 어트리뷰트 창에서는 이것도 지금 세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가로 정렬을 저는 선호하는 편이라서 똑같이 샌드위치를 눌러주고 옆으로 빼줄게요. 있었던 부분은 레이어와 스트럭처가 남았죠. 스트럭처는 제가 전혀 쓰지 않는 거라서 이거는 언닥해서 아예 꺼주겠습니다. 그러면 없어졌죠. 이제 레이어는 정말 많이 쓰는 파트이기도 해서 이거는 다시 어트리뷰트에 겹쳐서 가로 정렬로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똑같이 뽑아 나왔던 코디네이트도 레이어 다음으로 올 수 있게 넣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가로 정렬도 되어 있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누르다가 왼쪽으로 옮겨서 누르는 것보다 이렇게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로 정렬로 다 바꿔 주었고 불필요한 코디네이트 창도 빼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아웃은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요. 인제 기본 세팅에서 추가되지 않아 있는 숨겨져 있는 몇 가지를 몇몇 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우 유용한 엑시스 센터 창입니다. 먼저 C4D 화면에서 아무 곳에서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핫키인 Shift C를 눌러 볼게요. Shift C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검색 창이 뜨는데 C4D의 모든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게 뭔지만 알면 굳이 메뉴나 이런 위에 아이콘들을 움직이면서 찾을 필요 없이 바로 검색해서 추가해 줄 수 있어요. Shift C를 누른 상태에서 액시스 센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액시스 센터 이렇게 치면 창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유용한 툴을 왜 숨겨 놨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이 창도 어트리뷰트 쪽에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로 옮겨졌는데 이런 식으로 레이어 다음으로 오게 해 둘게요. 인제 이 액시스 센터는 선택하고 있는 오브젝트의 XYZ 축을 원하는 축으로 옮겨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큐브가 바닥을 이렇게 뚫고 오고 있죠.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뚫고 나와 있는 상태라면 이거를 정확히 맞춰 주기 위해서는 바닥으로 정확히 맞춰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당겨 가지고선 봐야 되는데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잘 모르고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액시스 센터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지금 큐브를 눌러서 Y축 기준으로 제일 바닥으로 옮겨 볼게요. 인제 액시스 센터 창에서 Y 값을 -100%로 하면 이 큐브에서 이 Y축의 값을 제일 밑으로 옮겨 줍니다. 이 상태에서 execute를 누르면 이렇게 옮겨진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바닥면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트리뷰트 창으로 가보면 코디네이트도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0을 누르면 엑시스가 맨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바닥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축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 쉽게 레이아웃도 움직일 수 있고 스케일도 편해지니까 꼭 쓰는 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더 크게 만들고 싶다면은 스케일이 바닥에 있으니까 인제 아무렇게나 크게 해도 바닥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라이팅 할 때 유용하게 쓰일 두 번째 뷰포트를 넣어 줄게요. 많은 분들이 뷰포트에서 마우스 휠 중간키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중간키를 눌러 볼게요. 이 여러 뷰들 중에서 안 쓰는 부분을 카메라 탭을 눌러서 인제 퍼스펙티브 이런 걸로 바꿔 줘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게 라이트로 돼 있었을 거예요. 레프트였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 쓰는 뷰포트가 있다면
이거를 바꿔서 써주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이걸 딱 눌렀을 때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좋아해서 저는 아예 새로운 뷰포트를 만들어주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시 중간 클릭을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온 다음에 어, 여기 위쪽에 탭을 보면 패널이 있죠. 패널을 한번 눌러볼게요. 패널을 눌러보면 New View 패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새로운 뷰포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창은 제가 보통 뷰포트 하나는 실제로 렌더링을 걸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칸으로 쓰고 이 엑스트라 뷰포트는 라이팅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쓰는 편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뷰포트가 렌더를 할 화면이라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면 지금 간단하게 라이트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여기는 라이트 오브젝트인데 이렇게 무브 툴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려면 여기 안에서의 카메라를 움직여야 되니까 원래 잡고 있는 렌더 카메라가 움직이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선 이 상태로 놔두고 세컨드 뷰포트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렌더는 그대로 되지만 좀 더 멀리서 제대로 보면서 이렇게 라이트를 움직여줘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제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저는 뷰포트를 두 가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뷰포트는 일단은 지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뷰포트 다음으로 다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떼어놓지 않는 이유는 보통 모델링하거나 렌더링하거나 라이팅 할 때 말고 모델링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두 개의 뷰포트가 필요한 경우가 보통 없어요. 그래서 공간 낭비이기 때문에 스택해 놨다가 라이팅이나 쉐이딩을 한다 하면은 이제 빼와 가지고선 밑으로 이런 식으로 하위로 넣어 놔줍니다. 그럼 두 개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 이제 쓰지 않을 때는 다시 넣어서 공간을 좀 더 크게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숨겨진 버튼들이 있는데요. C4D에서 제가 자주 쓰지만 편하게 안 나와 있는 버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버튼도 특히 라이팅 할 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널 오브젝트입니다. 널 오브젝트는 방금 전에 했던 큐브를 꼭 눌러보면 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눌러보면 널이 추가되었죠. 이 널은 아무런 데이터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오브젝트예요. 굉장히 자주 쓰이는 오브젝트이고 이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하키로도 지정이 돼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잡고 Alt G를 누르게 되면 널이 추가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널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000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000이라는 곳은 아무래도 이 3D 월드에서 이 한 점, 시작점을 잡아주는 곳인데 이런 식으로 그룹을 한 상태에서 하키로 널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잘 되지가 않고 이 세 가지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평균 값으로 널을 넣어주게 돼요. 그럼 여기서 스케일을 빠르게 잡고 늘린다고 하면은 조금 희한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깔끔한 000 값에 널을 넣어주고 오브젝트는 그대로 놔두기 위해서 이제 널을 손수 이렇게 추가해줘야 하는 그런 수고가 발생하죠. 이렇게 되면 널을 000으로 넣어놓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넣으면 널은 위치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여기에 있는 포지션들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번 이렇게 가가지고선 눌러줄 수 없으니까 이 널을 UI에 추가해 주려는 것인데요. 원래 있던 널들은 지워주고 첫 번째로 일단 어느 아이콘이나 가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커스터마이즈 팔레트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UI를 완전히 다 바꿀 수 있게 바꿔주는 모드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널을 찾아서 널을 쳐보면은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add null 오브젝트를 찾을 수 있고 이것을 이제 UI에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널을 드래그 앤 드랍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UI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널을 추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은 눈으로 봤을 때도 이게 뭔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있는 아이콘 세퍼레이터, 그룹 세퍼레이터, 필 스페이스가 있는데
소중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세퍼레이터를 여기에 넣어 주겠습니다. 2개 정도 넣어 주고 이제 닫아 주면 이런 식으로 널이 생겼죠. 그래서 널을 이렇게 눌러 주면 바로 000 값이 000인 널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커스터마이즈 팔레트를 눌러서 이 모드로 들어가면 이게 만약 잘못 넣었다 그러면은 그냥 더블 클릭하면 삭제를 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널을 다시 넣어 주고 그리고 인제 두 번째 넣으려고 하는 버튼은 PSR 리셋입니다. PSR 리셋은 선택된 오브젝트의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값을 모두 000, 111, 000 이런 식으로 리셋을 시켜 주는 건데요. PSR을 여기서도 쳐서 보면은 리셋 PSR 여기 있죠. 원래는 이거를 왜 UI에 제대로 안 넣어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 리셋 PSR도 쳐서 저는 보통 이거는 모델링 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요 왼쪽 편에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룹 세퍼레이터를 뭐 1-2 개씩 원하시는 만큼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창을 닫아 주면 완성이 됩니다. C4D의 기능으로 레이아웃을 완성해 보았는데요. 물론 이게 끝은 아니고 아직 레드 시프트가 아직 추가가 안 돼 있죠. 이 부분은 레드 시프트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하면서 같이 빠르게 추가해서 제가 실제로 쓰는 레드 시프트용 레이아웃을 완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C4D 레이아웃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이제 작업할 때 깔끔하게 일할 수 있게 프로젝트 파일 자체를 정리하고 기본 템플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레드 시프트를 제외하고 C4D만을 이용한 UI와 레이아웃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매번 씬을 시작할 때마다 empty 씬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금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정리된 씬을 만들 수 있게 한번 같이 템플릿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오브젝트 창을 보면 지금은 이제 오브젝트가 몇 개 없지만 나중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오브젝트가 생긴다면 오브젝트 창이 난리가 날 게 벌써 보입니다. 아무리 천천히 작업하고 아니면 혼자 작업한다고 해도 그냥 위로 쌓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져요. 열심히 이름을 지어도 뭐가 어디 있는지 찾기는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게 우리는 폴더 같은 것을 만들 건데요. 그것은 이제 널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널은 인제 당연히 이 우리가 새로 추가해 준 이 널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넣어 줄 건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포지션이 000, 스케일이 111, 로테이션이 000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오브젝트를 넣었을 때 모그래프 같은 시스템을 넣게 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으면은 애니메이션이 망가지거나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새 널을 추가해 주었는데 원래 아까 넣었던 널은 지워 주고 새 널을 인제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 줄 텐데요. 이 널은 이름을 슬래시를 5번 하고 띄고 저는 오브젝트 이렇게 지어 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띄고 슬래시를 5번 해 줘서 닫아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널을 이용해서 널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폴더처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널을 클릭해서 베이직 탭으로 들어가 보면 아이콘 세팅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이콘 세팅을 눌러주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로드 프리셋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아이콘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널 아이콘인데 저희는 폴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넣어 줄게요. 이제 컬러도 선택해 줄 수 있죠. 컬러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파란색을 선호해서 파란색을 오브젝트로 해 주겠습니다. 이제 널을 컨트롤 눌러서 오브젝트 칸에서 옮겨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해서 옮겨서 붙여넣기 할 수도 있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죠. 총 5개의 널을 만들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뒤에 숫자는 지워주고 라이트 그 다음은 또 지워주고 카메라 다음도 지워주고 여기선 인바이러먼트 환경을 넣을 수 있는 인바이로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는 마지막에 백업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색깔이 모두 같으면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트가 생각나는 노란색으로, 카메라는 뭐 주황색으로, 인바이먼트는 초록색으로, 백업은 이제 좀 특수한 경우니까 백업할 것을 넣어 놓는 거라서 까만색으로 해 주겠습니다. 이 백업 널은 제가 보통 작업하다가 모그래프 시스템이나 이런 뭐 우리가 피겨를 베이크한 것처럼 베이크가 필요할 때 베이크 전의 경우를 조금 저장해 놓기 위해서 쓰는 곳인데, 어 이렇게 혹시 모를 때마다 저장하는 곳이고요. 어 널 옆에 이렇게 신호등 이렇게 회색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뷰포트 렌더와 렌더링을 진짜 하겠다는 렌더를 알려주는 그런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신호등처럼 바뀌게 되죠. 이게 파란색이면 무조건 렌더를 하겠다는 뜻이고, 이제 한 번 더 눌러주면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빨간색이면 이 3D 파일 안에는 존재하지만 절대 렌더를 하지 않고 이 뷰포트에도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백업은 인제 진짜 말 그대로 백업한 거기 때문에 볼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해 놓겠습니다. 인제 널의 순서도 저는 보통 제가 선호하는 식으로 바꿔 줄게요. 라이팅이 보통 마지막에 되다 보니까 라이팅을 제일 위로 넣어 줍니다. 인제 레이어를 창을 보면 레이어도 이렇게 여러 버튼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도 인제 널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폴더들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레이어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이유는 레이어 자체에서는 뭐 매테리얼 이런 곳에서는 레이어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당연히 매테리얼 칸 안에서는 널 오브젝트를 추가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레이어를 인제 추가를 한번 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매테리얼을 넣는 것처럼 더블 클릭을 하면 레이어를 넣어 줄 수 있게 됩니다. 레이어도 이렇게 5가지 정도 넣어 줄게요. 그리고 이름도 복사 붙여 넣기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걸로 똑같이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왔죠? 마지막은 저희 백업까지는 레이어가 필요 없으니까 매테리얼로 맷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 줄게요. 색깔도 똑같이 맞춰 주는 걸 전 좋아해서 색깔도 맞춰 주겠습니다. 이거는 뭐 보라색 같은 식으로 해 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레이어도 만들어 봤는데 레이어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버튼이 있죠. 레이어는 정리뿐만 아니라 인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을 껐다 켰다 하면서 해당 레이어에 속한 것들을 켜 주고 꺼 주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클론해 주는 매트릭스 기능을 쓰고 있다면은 그 매트릭스 오브젝트를 이 레이어에 넣어 준 상태에서 여기 있는 매트릭스 이걸 꺼 주게 되면 매트릭스의 기능은 뷰포트에서는 없어지지만 렌더링은 하게 되기 때문에 뷰포트에서는 없는 상태에서 작업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레드 시프트에서는 렌더링을 해 줘서 좀 더 편하게 뷰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팁이 있죠. 이렇게 레이어드랑 널들을 만들어 주는 게 처음에는 번거롭고 이걸 매번 당연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인제 끝날 때 이걸 자동으로 열리게 새 파일 자체를 갈아 끼워 줄 것입니다. 인제 우리가 만들었던 오브젝트들을 레이어와 이 폴더들에 넣어 볼게요. 라이트는 라이트에, 플레이는 뭐 환경이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오브젝트니까 오브젝트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도 레이어에 넣어 주고, 카메라도 카메라 레이어에 넣어 주고, 오브젝트도 오브젝트 레이어에 넣어 주고 다 지정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매테리얼들도 조금 더 폴더처럼 정리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탁 끌고 와서 매테리얼에 드래그 앤 드롭 해 주면 이렇게 생깁니다. 레이어에 들어가 있지 않는 매테리얼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특정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굉장히 간편하죠. 이렇게 다수의 매테리얼도 나눠 줄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씬의 정리를 잘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오브젝트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특정 오브젝트가 있다는 것만 알면은 오브젝트 폴더에 있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고,
그게 환경이다 그러면은 환경 폴더를 보면 되고, 나중에 뭐 백업을 해 놨던 거가 기억난다면 백업에서 빼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씬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인제 정말 C4D에서의 세팅은 다 한 것 같은데요. 레드 시프트만 빼고 거의 세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레드 시프트는 다음 강의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파일 구조를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 같아요. 인제 파일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파일들을 저장해 보도록 할 텐데요. 파일 저장은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쓰는 폴더 구조 같은 워크플로우 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바탕화면이나 뭐 아무런 폴더에 슉슉 넣어 버리게 되면 나중에 찾으려는데 뭔지 모르겠고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최대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폴더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이 강의에 같이 올 제가 넣어 놓은 폴더 스트럭처를 한번 같이 봐 볼게요. 제가 폴더 템플릿이라고 만들어 놓은 폴더가 있는데, 이것을 다운로드해서 열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폴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폴더 안에는 제가 다 이름도 영어로 지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렌더링을 할 때는 최대한 모든 파일 이름을 영어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띄어쓰기도 하지 않고, 띄어쓰기 할 때는 이런 언더스코어를 최대한 써 주는 게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제 폴더 스트럭처 자체를 봐 보면 6 가지, 7 가지 폴더를 볼 수 있는데, 레퍼런스, 프로젝트 파일, 소스, 아웃풋, 에셋, 샷, 업로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프로젝트마다 제가 인제 할 때마다 이 템플릿 폴더를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폴더 이름 자체만 바꿔 주고 밑에는 인제 똑같이 그대로 쓰는 거죠. 레퍼런스 폴더에는 퓨어레프 파일이나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바로바로 저장을 하고, 프로젝트 파일에는 프로젝트 파일 폴더에는 지금 우리가 저장할 C4D 파일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거죠. 프로젝트에 따라 또 디자인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서 폴더를 뭐 시네마 포딜 C4D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거나, 애프터 이펙트라면 애프터 이펙트 이런 식으로 추가해 줄 때도 있습니다. 조금 유동적이게 좀 더 하위 폴더에서는 추가를 해줄 때도 많아요. 저장할 때는 또 보통 저는 프로젝트명, 그다음 컨셉, 그리고 디자인명, 그리고 버전명들을 넣어 주는데요. 미리 저장을 해 버렸지만 다시 똑같이 따라가서 저장을 한번 해 볼게요. 인제 컨트롤 시프트 S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렀고요. 그 똑같은 폴더 템플릿을 찾아 들어가서 프로젝트 파일에 들어가서 C4D 파일이니까 C4D 폴더에 들어가서 여기에 저장을 해 주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프로젝트명 콜로서,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제 이름을 넣어 놨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어떤 강의인지 세 번째 강의니까 트레이닝 03 이라고 해 놨고, 버전명은 01, 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01 앞에 나오는 숫자는 메이저 버전이고 뒤에 나오는 숫자는 마이너 버전입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면은 파일에서 인제 큰 변화가 일어나면 앞에를 바꿔 주고는 메이저 버전을 바꿔 주고, 자잘한 업데이트나 조금 파일을 좀 다른 각도로 렌더를 해야 한다, 근데 테이크를 쓰고 싶지 않다 할 때는 뒤에 마이너 버전을 업데이트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보면 저장이 됐죠. 그래서 폴더 구조를 딱딱하게 쓰면서 최대한 여기 지켜 나가면서 쓰려고 합니다. 다시 폴더를 살펴보면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 폴더에는 보통 인제 3D, 2D에 사용하는 소스들을 다운받은 것들을 여기에 다운로드를 하고 여기서 씁니다. 레퍼런스와의 차이는 이 폴더에는 실제로 상업용이나 개인용으로 쓸 수 있는 파일들이 저장되고, 실제로 C4D에서 사용되는 링크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뭐 스샷을 찍은 거나 이런 건 여기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은 아웃풋 폴더인데, 아웃풋 폴더는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위 폴더로 스타일 프레임이나 워크 인 프로그레스 폴더 같이 제가 일을 하면서 테스트하는 이미지들이나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데로 주로 쓰여요. 그리고 그다음 에셋 폴더는 남들이 만들어서 파는 혹은 무료 배포하는 그런 소스들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그런 에셋들을 여기에 넣어 줍니다. 예를 들어 지브러시에서 모델링을 했다면 여기에서 저장해 주는 게 맞겠죠. 텍스처 같은 것을 만들었다면 이런 에셋 폴더에 저장을 해 주고요. 이거 두 가지 나눠 놓은 이유는 제가 만든 에셋들은 또 따로 제가 저장을 할 수 있고, 잘 나눠 주면은 나중에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샷 폴더는 이제 프로젝트가 샷으로 나뉘는 프로젝트면 이 안에
샵 번호로 된 폴더들이 이루어져서 쉽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죠. 모든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샷도 나누어져 있고 인제 애니메이션도 하고 그런다면은 파일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프로젝트 파일 C4D 이런 곳에서 한 곳에서 일하면 파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찾기도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좀 업데이트했던 것들이 원하지 않는 거다 다시 뒤로 돌리고 싶어서 하위 버전들을 찾고 있는데 파일들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샷 폴더에서 샷으로 나눠서 따로 그것도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인제 업로드 폴더는 정말 마지막 업로드할 이미지들 아니면 mp4 파일 그런 것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제가 콜로소 예제를 만들면서 썼던 폴더를 같이 한번 봐 볼게요. 이렇게 콜로소를 할 때도 저는 또 비슷한 인제 구조인데 몇몇 개 추가됐다는 걸 보면은 레코딩을 할 때 녹화를 할 때 써야 할 폴더와 업로드 폴더는 그대로 있고 튜토리얼 파일들을 제가 정리해서 인제 올려 드릴 파일들을 여기에 따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인제 프로젝트 파일에도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디자인별로 나눠 놨었는데 예제 첫 번째들 나눠 놨었고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좀 많죠. 지브러시도 많이 쓰일 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브러시나 애프터 이펙트 파일 이런 거를 따로 나눠 주진 않았습니다. 그 소스도 제가 썼던 소스 폴리헤븐 뭐 폴리곤 텍스처스닷컴 이런 데서 구했던 소스들을 여기서 그대로 보실 수 있죠. 만들었던 텍스처는 거의 뭐 없는데 여기 브러쉬 라인을 만들었던 텍스처 하나 만들었고 샷에 들어가면 예제가 3 가지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제, 두 번째 예제, 세 번째 예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에 들어가면 샷이 10 번, 20 번, 30 번, 40 번, 50 번, 60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10 번대로 올라가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샷이 나중에 끼게 되면은 15 번대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이 많은 이런 10 번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제 저장도 됐고 우리가 만든 엄청 기초적인 장면을 렌더를 해볼 텐데요. 렌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시 3D로 돌아와서 카메라를 한번 추가를 해줘 볼게요. 시네마 4D 카메라 아이콘은 여기 있고 이것을 눌러주게 되면 카메라가 생기게 됩니다. 이 카메라 옆에는 여기 포커스 아이콘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뷰포트를 이 카메라로 바꿔주는 게 보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원래 보고 있던 장면을 그대로 카메라에 눌러줬기 때문에 그 장면 그대로 카메라 위치로 옮겨준 거예요. 카메라도 폴더 카메라에 옮겨서 넣어 주겠습니다. 카메라에는 오브젝트 탭에 가면은 포컬 랭스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36은 좀 너무 넓은 것 같아서 저는 50 으로 바꿔 주고 이런 식으로 아주 기초적인 뷰포트도 한번 사용해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인제 렌더를 눌러 보면 진짜 빨리 레드 시프트가 공부하고 싶어지는 이미지가 바로 나오는데요. 이제 좀 이거를 제대로 어쨌든 저장하는 방법은 알아봐야 되니까 저장하기 위해서 렌더 세팅으로 가 보겠습니다. 렌더 세팅에 가면 봐야 할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세이브겠죠. 다른 부분은 사실 스탠다드 렌더러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볼 필요가 그다지 없는데 여기 세이브에 들어가면은 멀티패스가 지금 켜져 있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꺼 주고 여기서는 우리가 뭐 복잡한 렌더를 하지 않기 때문에 JPG로 저장을 해 주겠습니다. 8비트 그리고 인제 버튼을 눌러서 저장할 곳을 찾아야 할 텐데요. 튜토리얼에 아까 만들었던 폴더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해서 여기 아웃풋 윗 파일에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테스트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렌더를 눌렀을 때는 테스트로 저장이 되겠죠? 하지만 이 매번 이렇게 눌러 가지고선 저장하면은 파일 이름을 덮어 씌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테스트라는 거를 빼고 토큰 사용을 한번 알아보게 됐습니다. 토큰은 아주 간단하게 옆에서 이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주면 볼 수 있는데, 토큰이란 것은 약간 명령어 같이 넣어주고 그 명령어에 따라서 파일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장을 할 때 프로젝트 네임 하고선 뭐 테이크가 있다면 테이크를 넣어주면은 다른 테이크일 때는 렌더를 했을 때 덮어 씌워지지 않고 다른 렌더를 해주겠죠. 그래서 매번 렌더를 누를 때마다 다르게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토큰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스트를 지워주고 프로젝트 네임을 넣어줄게요. 그럼 지금 $PRJ라고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렌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해준 파일명과 똑같은 파일명으로 렌더 이미지를 저장해 줍니다. JPEG 이미지로 저장해 주겠죠. 토큰 자체는 이거보다 더 다양한 기능도 있고, 뭐 시간을 추가해 준다거나 뭐 카메라 이름도 넣어 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일 이름과 렌더링 이름이 같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미지만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렌더링한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아까 눌러보지 않았던 렌더 투 픽처 뷰어를 눌러 보겠습니다. 렌더가 순식간에 끝나 버렸는데 픽처 뷰어 칸도 떴죠. 이 픽처 뷰어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까 잊어먹고 있었는데 똑같이 여기 레이아웃에서 넣어 주겠습니다. 픽처 뷰어에는 이런 식으로 픽처 뷰어에 렌더한 이미지가 떴는데, 다시 우리가 폴더 그 스트럭처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시네마 보디, 폴더 템플릿, 우리가 아웃풋, 웹에 저장했죠. 여기에 지금 저희 파일 이름과 똑같은 파일명으로 저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토큰인데, 더 다양한 토큰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것을 그냥 추가해 주시면은 그 이후에 붙겠죠. 뭐 레인지를 추가해 주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는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언더스코어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프로젝트 토큰을 한 번 더 복사해 주고 원 표시를 넣어준 다음에 한 번 더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C4D가 알아서 프로젝트 이름과 똑같은 폴더명을 알아서 만들어주고 그 안에 이미지 파일을 또 똑같이 이름은 같은 상태로 해서 저장을 해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양한 것도 사용해서 렌더를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게 해서 마이너 버전을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마이너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선호해서 이 상태에서 다른 이미지로 다른 각도로 렌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카메라를 뭐 다른 카메라로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S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불러와서 마이너 버전만 이런 식으로 바꿔준 후에 우리가 폴더를 넣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빼준 상태에서 이제 렌더를 걸면 이렇게 1번, 2번 이런 식으로 파일도 나눠져 있고 토큰으로 인해서 렌더 세팅에서 이름도 바꿔줄 수 없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죠. 이제 이렇게 레이어도 만들고 폴더도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인 씬을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 파트를 매번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만든 구조를 디폴트 씬으로 매번 C4D를 열 때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게 저장을 한번 해 볼게요. 먼저 당연히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지워야 할 텐데, 매테리얼도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필요가 없겠죠. 지워주고, 이런 사이크나 그런 것도 사실 당장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편이 전 더 좋다고 생각해서 지워주고 폴더 구조와 레이어만 남겨준 상태로 이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디폴트 씬으로 매번 C4D를 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시작돼 달라라고 얘기를 하려면 일단 윈도우에 가서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리고 Save as Default Scene 이것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껐다 킬 때마다 이 레이아웃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가 시네마 4D 소개였습니다. 아무래도 아시는 분들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영양가가 적을 수도 있는 강의 편일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제가 쓰는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씬 정리나 폴더 정리는 정말로 제가 쓰고 있고 거기에 더해 텐두일에서도 공통적으로 쓰는 워크플로우입니다. 개인 작업할 때도 처음만 세팅을 해주면 나중에 쉽게 자기만의 에셋들도 저장이 쉬워지고 찾기도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었던 강의라고 생각되는데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제대로 이제 레드시프트를 시작할 텐데요.
레드시프트 소개 편에서는 이제 이번에 만든 기초 렌더링은 버려버리고 GPU 렌더링을 하면서 제대로 이쁜 걸 같이 만들어 보고 레드시프트의 기본적인 이론부터 알아보면서 그거를 통해 간단한 렌더와 함께 실험해 보고 레이아웃도 인제 레드시프트 아이콘들 이런 것도 추가해서 완성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